213번입니다. 102페이지. 양도인이 양도 후에도 동사를 점유하는 경우. 이게 어떤 경우죠? 양도인이 양도 후에도 계속해서 점유를 해요. 점유 계정. 점유 계정일 때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지요. 214번. 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동산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췄을 때 동산이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취득의 요건을 충족한다. 이건 어떤 경우에 해당하죠?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입니다. 그래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이더라도 선의취득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뭐만 안 돼요? 점유 계정에 의한 인도일 경우에만 선의취득이 안 됩니다. 215번 저당권은 선의취득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그렇죠? 물권이니까, 부동산 물권이니까 선의취득은 동산만 인정합니다. 216번 선의취득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선의취득자가 임의로 선의취득의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갈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저희 봐봐요. 답이 진정한 소유자이고 을이 무권리자로서 점유를 하면서 이자가 양도를 했다. 매매를 했다. 그럼 병이라는 사람은 선의취득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선의취득을 하는데 선의취득은 원시취득이에요? 승계취득이에요? 예? 원시취득이에요. 원시취득. 그래서 얘가 동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질권을 원시취득하는 제도가 선의취득인데 문제는 무권리자가 점유하는 것을 믿고서 거래한 이 사람도 보호가 된다. 그래서 동산만큼은 점유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을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는 선의취득의 제도 취지는 거래의 안전입니다. 거래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선의취득을 인정을 하는데 다만 그 선의취득에 해당하는 객체가 되는 것은 뭔만 된다고요? 동산만 되는 거예요. 부동산은 선의취득에서는 안 되죠. 부동산은 공신의 원칙이 인정 안 되니까 동산만 되는데 문제는 얘가 선의취득을 해서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의취득을 한다면 얘는 이 소유권 취득이 확정적이어야 돼요? 확정되지 않아야 돼요? 확정적이어야 거래가 안전하게 보호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 입장에서 자기가 선의취득하면 오히려 불리할 것 같으니까 선의취득의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너 그냥 가져가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거래 안전을 보호해야 되는 선의취득 제도의 취지로서 얘가 취득하는 것은 확정적인 취득이다. 그래서 지가 유리하면 선의취득 주장하고 불리하면 선의취득 안 한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216번 선의취득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선의취득자가 임의로 선의취득의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다시 가져가라 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217번 연립주택의 입주권은 선의취득이 허용돼야 안 돼요. 선의취득은 동산만 된다 그랬죠. 연립주택의 입주권은 부동산에 대한 물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이기 때문에 선의취득이 안 됩니다. 218번 판례는 대가변상 청구권은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반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항변권만을 인정한 것이라고 본다. 자, 여기 봐봐요. 선의취득자가 선의취득하는 게 도품이나 유실물일 경우에는 소유자는 점유 상실 시로부터 몇 년 범위 내에서 2년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품이나 유실물에 해당할 경우에는 점유 상실 시로부터 2년 범위 내에서 다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례예요. 선의취득자가 선의취득을 했어요. 도품 유실물에 대해서. 그렇다면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례로서 피해자나 유실자는 2년 내 범위 시간에서 다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때 선의취득자가 대가를 얘한테 주고 샀잖아요. 그러면 그 대가를 변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대가 변상의 청구권은 말 그대로 청구권인가 아니면 항변권만을 인정한 것인가 라는 게 문제예요.
자, 이 짝에서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서 다시 달라고 반환 청구하게 되면 얘는 얘한테 대가 변성을 요구한단 말이죠. 내가 지난번에 얘한테 돈 주고 샀기 때문에 그 대가를 나에게 내놔라 라고 하는 건 청구권이냐 항변권이냐 이거야. 이거는 적극적인 권리 행사고 항변권은 소극적인 권리 행사로서 항변권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거절하는 권리예요. 네가 대가를 주지 않으면 나는 물건 안 내주겠다라고 거절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내 돈 내놔라 라고 요구하는 것이냐 이거야. 선의취득제도는 거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고 얘가 취득하는 효과는 확정적이라 그랬죠. 따라서 얘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된다, 소극적으로 보호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항변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권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마지막 줄. 자, 이제 219번입니다. 판례는 부동산의 부합을 인정하고 있다. 맞죠? 관련 판례, 건물을 증축했을 때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보다 면적도 2배 이상이며 가격이 훨씬 높은 경우에도 기존 건물에 부합됩니다. 판례 2번, 주유소 지하에 매설된 유류 저장 탱크를 토지로부터 분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들고 이를 분리해서 발굴하는 경우 그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것이 분명할 경우 그 유류 저장 탱크는 토지에 부합하죠. 자, 우리 다시 한번 봐봐요. 부합의 법리는 일단 권원이 있는 경우와 권원이 없는 경우, 권원이 있더라도 독립물인 경우와 독립물이 아닌 경우로 나눠서 요때는 부합이 되는 거죠. 근데 요때는 부합이 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이 경우라면 갑소유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토지에 대한 사용권 없이 나무를 심었으면 그 나무는 갑의 토지 소유권에 귀속이 되죠. 요건 부합이 됩니다. 두 번째, 독립물이 아닌 경우에요. 갑의 건물인데 을이 전세권을 취득했고 그럼 권원이 있네요. 그런데 얘 전세권자가 여기다가 타일을 시공했습니다. 그럼 타일은 독립물이 아니잖아요. 구성 부분에 해당하니까 이때도 이 타일은 갑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세 번째 요 경우인데 갑 소유 토지가 있는데 을이 지상권을 취득했어요. 권원 있지요? 그럼 지상권자가 여기다 나무를 심었다 그러면 나무는 부합되지 않고 을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따라서 권원이 있는 자가 독립물을 가졌을 때 부합되지 아니하고 자기의 단독 소유가 되는 건데 문제는 갑 소유 건물에 을이라고 하는 전세권자가 갑의 동의를 받아서 여기에 증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증축 부분은 갑의 소유에 귀속되느냐 아니면 을의 소유로 가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을의 소유로 가려면 그러면 이게 을이 소유되면 구분 소유가 되는 건데 이렇게 되려면 이 증축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이 있어야 독립물로 취급받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220번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에 권원에 의해서 증축을 한 경우 증축된 부분은 구분 소유권이 성립해서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그러면 틀렸죠. 왜냐하면 밑줄 근데 보시면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으로 기존 건물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는 때 이때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는 것이지 덮어놓고 증축 부분이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는 건 아니죠. 221번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음이 없이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부동산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자, 봐봐요. 갑 소유 토지인데 을이 임차인이에요. 근데 임차인의 승낙을 받아서 병이라는 자가 여기다 나무를 심었던 거예요. 그러면 얘한테 관계해서 지금 임차인이 얘한테 또 빌려준 거죠? 그러면 전대차한 거죠? 그럼 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전대차,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있어야 되잖아요. 동의 없는 전대차나 양도는 무단양도, 무단전대라 그랬죠? 그럼 갑에 대해서는 적법점유예요, 불법점유예요, 얘가? 얘한테만 승낙받았고 임대인 승낙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럼 갑에 대해서는 권원이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니까 부합이 되는 겁니다.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았기 때문에 갑의 승낙 안 받고. 그래서 221번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죠. 부합이 돼버리니까.
자, 222번입니다. 공유자 한 사람이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서 그 공유물의 일부 지분에 관해서만 재판상에 청구를 했다면 그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모든 공유자에 대해서 발생한다. 자, 보존 행위는 공유물에 있어서 여러분 봐봐요. 공유물의 보존 행위는 어떻게 하죠?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냐면 다른 사람에게 타 공유자에게 피해가 가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셔요? 공유자가 각을 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3분의 1 지분을 가진 자가 보존행위를 근거로 해서 예컨대 정이라는 사람에게 지분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 소송을 했어요. 불법으로 점유하는 자에게. 그러면 이렇게 반환 청구 소송은 무슨 행위예요? 보존행위죠. 그럼 청구해서 얘가 이기면 돌려받는 것이고 지면 얘만 지는 거예요. 얘만. 다른 사람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 자기가 얘한테 소송을 하면 되는 거고 얘도 소송을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보존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가지 않고 그래서 니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단독으로. 이해되시죠? 그러면 공유자 한 사람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일부 지분에 관해서만 재판상에 청구를 했어요. 그럼 재판상 청구해서 그로 인해서 시효가 중단되는데 재판상으로 청구하면 시효기간 진행이 중단됩니다. 어쨌든 그러한 효력은 다른 공유자에게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치니까 단독으로 하라는 거고 그게 보존행위라는 거죠.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봤어요. 작년에 40만이 봤대요. 40만 명이. 근데 시험 봤는데 시험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의를 제기해요. 그 중에서 10명이. 그럼 이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이거 문제 잘못됩니다. 잘못됐습니다. 오류다라고 해서 소송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5문제를 오류 지적을 해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승소했어요. 그러면 얘들만 이긴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이긴 거예요? 얘들만 이긴 거예요. 얘들만 이긴 거예요. 소송의 효력은 그 사람들에게만 미치는 거지 소송 안 한 사람들에게 왜 효력이 미쳐요? 그죠? 예컨대 얘가 옥션이라는 개인 회사예요. 개인정보가 100만 명이 유출이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 10명이 소송을 해서 승소했다. 그럼 10명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만 배상을 받는 거예요. 옥션에다가. 나머지는 소송 안 했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송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자, 근데 이거는 사기업이고 이거는 국가잖아요. 국가는 공공을 위한 공법인이란 말이에요. 공법인. 그래서 국가는 그러면 이 40만 명 중에 10명이 승소를 했다면 나머지 몇 명이에요? 하여튼 그 나머지 그 나머지에 대해서 국가는 어떻게 해요? 직권으로 구제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소송하지 않아도 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니까. 이 기업에서는 나머지 그럼 100만 명 중에 10명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얘들은 어떻게 해요? 다 배상해줘요? 안 해줘요? 덤비면 우리가 소송 받아주고 지면 너희들한테 줄게.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만 이 회사가 자금력이 풍부하고 대외 이미지가 중요하다 그러면 여기도 직권으로 결정을 해서 그럼 다른 사람 다 구제해주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이해되셔요? 네. 그래서 오히려 판매한 매도인 측에서 사실상 자기 잘못을 시인해서 소비자들 구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이미지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자동차 회사는 리콜 같은 것도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리콜 하는 것도 공개된 거나 하지 자기들이 은밀히 해가지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내부 비밀. 예컨대 급발진 같은 거. 급발진 실제로 존재하잖아요. 이거. 스스로 인정해가지고 배상해주는 경우는 없죠. 큰일 나죠. 다 달려들면 어떻게 해요? 그쵸? 네. 자, 그래서 222번 하나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223번 다른 공유권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소수 지분권자예요. 갑의 지분 2분의 1이고 을의 지분 2분의 1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다 반수이지 과반수는 없죠. 그럼 둘 다 소수인 거예요. 그럼 이때 이 공유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사람은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니에요. 둘이 협의에 의하지 않으면 아무도 점유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을이 단독으로 점유하면서 거기다 소나무를 심은 거예요. 이렇게 소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갑이 이자를 상대로 보존 행위를 근거로 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반환 청구는 못 해요. 얘가 허락 없이 단독으로 점유했다고 반환 청구하면 얘한테 돌려주는 거죠? 그럼 얘가 점유하는 거죠? 그럼 얘 입장에서 또 얘한테 어떻게 해요? 또 반환 청구하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는 거니까 이거는 과거에 인정하다가 재작년부터 보존행위로 반환 청구권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반환 청구는 못해요. 대신 소나무 치워라 라고 하는 방해 제거만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게 우리 판례예요. 변경된 판례. 그래서 소수지분권자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자, 224번. 토지에 관해서 과반수 공유 지분을 가진 자는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 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것을 정할 수 있죠. 자,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많이들 오해하시지 마셔야 될 게 지금 한 필의 토지가 있는데 1필 토지인데 갑이 을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분은 얘가 3분의 2, 얘는 지분이 3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 이 토지가 예컨대 300평이라고 치잔 말이에요. 300평인데 을은 3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중에 3분의 1인 100평은 을이 마음대로 써도 되죠?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어? 그래서 공유 토지에 대한 사용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누가 하는 거예요? 과반수 지분권자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단독으로 전체를 점유하고 사용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협의 없이. 그럼 을이 단독으로 협의 없이 전체를 점유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얘는 안 되죠. 소수니까. 과반수로 결정하는 거예요. 과반수로. 다시 그러면 이 토지를 갑이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적법한 거예요. 사용은 과반수 지분권자가 하는 거니까. 그럼 예를 들어 병에게 임대를 했다. 적법한 거니까. 그럼 얘가 얘한테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얘가 얘한테 직접 차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없지요. 얘는 아무런 권리 없어요. 다만 3분의 1 지분이 있으니까 얘가 임대인이고 임차인이면 얘가 세를 줄 거 아니에요? 그 세에서 자기가 3분의 1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사용에 대한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224페이지.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관리행위고 관리행위가 있으려면 지분의 과반수가 필요하다 그겁니다. 225. 공유 부동산에 관해서 제3자 명의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소수 지분권자는 제3자에 대해서 단독으로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원인 무효니까. 이거는 무슨 행위니까요? 보존 행위예요. 등기 말소나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전부 보존 행위. 226.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겨두는 방법도 허용된다. 자, 여기 봐봐요. 지금 갑, 을, 병, 3인이 각 3분의 1의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데 갑만이 분할을 원해요. 을, 병은 분할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갑은 분할을 해주고 나머지는 을과 병 공유로 남겨두는 방법도 허용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226번입니다.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 분할할 때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당사자는 그냥 공유로 남겨두는 방법도 허용됩니다. 227.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공유물에 대한 사용, 수익,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자의 특정 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 X예요. 일반적으로 공유물에 대한 사용, 수익, 관리에 대한 특약은 특별 승계인에게 승계돼요. 당연히 승계돼요. 그렇지만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다. 자, 228. 부동산 3분의 1의 지분권자는 공유물을, 이건 오답이 아니라 오타죠? 지분권자예요. 지분권자.
예. 부동산 3분의 1의 지분권자는 공유물을 권한 없이 점유하는 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한 인도를 거듭 청구할 수 있다. 전부에 대해서 가능해요? 누구에 대해서는? 권한 없이 점유하는 자에 대해서는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소수지분권자에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랬던 거하고 구별하세요. 자, 229. 공유물이 현물 분할된 경우 지분에 있었던 담보물권은 분할물 위로 집중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도로가 있고요. 갑하고 을이 공유하는 토지인데 각각 2분의 1 지분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 100평이다. 평당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전체 매매가는 얼마예요? 평당 100만 원씩 100평이면 1억이에요. 매매가는. 그죠? 그러면 을의 지분 2분의 1이 있으니까 얘는 대략 한 5천만 원 수준은 될 거 아니에요. 지분 2분의 1이니까. 그럼 을이 병이로부터 돈을 5천만 원을 빌려서 얘한테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그럼 이제 지분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했으니 이 저당권을 지분상의 뭐라 그래요? 담보물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분을 담보로 제공해서 저당권 설정했는데 문제는 갑과 을이 이 공유 토지를 뭐 하는 거죠? 현물로 분할을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을이 요만큼만 갖고 그러면 을의 지분은 노란색이에요. 나머지는 다 갑이 갖기로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협의로 분할할 수 있나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을의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받은 병의 입장에서는 얘가 돈을 안 갚았을 때 저당권 실행해서 경매에서 낙찰대금에서 돈을 회수해야 되죠. 근데 을게 요거밖에 안 남은 거예요. 10평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평은 다 갑이 갖기로 협의 분할한 거예요. 그럼 결국 10평 팔아가지고 매각대금이 1,000만 원 나왔다. 그럼 그거 가지고 저당권자는 5천만 원 회수를 못하죠. 그러니까 얘는 애시당초 저당권자가 지분을 담보 잡을 때 얘네들이 추후에 어떻게 분할할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어떻게 분할하든지 간에 여기에 대해서도 2분의 1, 여기에 대해서도 2분의 1로 이렇게 저당권을 남겨주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분할된 물건으로 저당권이 담보물권이 집중되게 되면 저당권자는 자기 채권을 회수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분할물 위로 집중된다 그러면 틀렸고요. 밑줄 군데 보시면 공유물이 분할된 뒤에도 종전의 지분 비율대로 공유물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하고 저당권 설정자 갑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각각에 남아있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230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서는 공유물의 분할이 금지된다. 자, 구분 소유적 공유는 어떤 거냐면 지금 이게 한 필의 토지인데요. 등기상으로는 갑과 을이 공유하는 등기,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담장을 쌓고 나눠가지고 요 부분은 갑, 그리고 요 부분은 을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를 어떻게 합니까? 구분해서 소유하는 형태로 등기만 공유를 했다. 그래서 이걸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하고 갑의 지분을 흰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노란색, 을의 지분은 흰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지금 지분을 서로 몫을 상대방에게 나눠서 명의 신탁하고 있으니까 이걸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거 다 기억하시지 못해도 서로 간에 명의 신탁을 했다. 즉 구분해서 소유하는데 등기만 공유로 등기했다. 이걸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는 이미 분할이 돼 있는 거죠. 사실상 갑이 이만큼 단독으로 사용하고 이만큼은 을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니까 사실상 분할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공유물의 분할은 할 수가 없다. 만약에 이게 공유물 분할이 허용된다 그러면 이렇게 잘라버리면 담하고 집하고 다 때려부시고 다시 지어야 된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구분 소유적 공유에서는 공유물 분할은 어떻게 된다? 금지된다. 231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서 구분 소유자의 지분이 경매를 통해 낙찰이 된 경우 경락인에게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 봐봐요. 이렇게 해서 갑이라는 사람의 지분이 경매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공유 지분이. 그럼 이제 병이라는 사람이 공유 지분을 경매로 샀어요.
원칙적으로 이 상태에서 구분소유적 공유는 그대로 승계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언제나 그러한 것만은 아니다 그겁니다.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구분소유적 공유가 인정되지만 특별한 경우라면 구분소유적 공유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231번. 그래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맞고요. 232. 교회가 분열이 됐을 때 그 재산은 분열 당시 교인들의 공유에 속한다는 것이 판례다. X죠. 왜냐하면 교회가 분열됩니다. 여기 보세요. 교회가 분열됐을 때 교회 재산은 건물이 있고 거기에 맞는 토지도 교회 재산이에요. 그죠? 이거 누구 거예요? 교인들의 뭐라 그래요? 총유라고 하죠. 그러니까 교인들은 이 교회 토지 건물에 대해서 지분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총유재산은 지분이라는 게 없어요. 의결권만 있을 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A 목사를 중심으로 교회 10,000명 중에 5만 명 아니다. 3만 명이 A 목사를 중심으로 모였고 B라는 목사 중심으로 7만 명이 모였어요. 자, 이랬을 때 교인들이 이렇게 싸우다가 이 사람들이 탈퇴를 합니다. 탈퇴하면서 우리 몫을 달라. 토지 건물에 대한 우리 몫을 달라. 10분의 3을 달라라고 요구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거는 20년 동안 계속해서 판례가 변천해 왔어요. 첫째, 이렇게 탈퇴하면 얘네들은 이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냐?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어서 탈퇴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잔존 교인들의 총유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아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종전 교회 재산 밑줄 근데 종전 교회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 교인들의 뭐라고요? 총유다. 근데 예전에 이회창 대법관 있죠. 이회창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20년 전에. 그 이회창 대법관 왜 아들 병역 문제 때문에 대선 탈락했던 그 양반. 그 이회창 대법관이 소신을 가지고 낸 판례가 교회가 분열이 되면 분열된 교인끼리 공유다라고 판시를 했어요. 소수 의견으로. 그러면 이제 7대 3으로 재산을 분할해야 되는 거예요. 그 판례대로라면. 근데 이거는 소수 의견이었고 계속 판결이 바뀌면서 지금은 현재 남은 사람들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남은 사람들 거. 그래서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됨이 원칙이다. 다만 교회의 소속 교단 탈퇴 내지는 소속 교단 변경을 위한 결의 요건, 즉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 및 위 결의 요건을 갖추어 교회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으로 변경하면 이때는 탈퇴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다. 그래서 원칙은 남은 사람들의 총유인데 말이에요. 10만 명 중에 7만 명이면 이게 3분의 2 이상인가요? 3분의 2가 66.666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탈퇴를 하게 되면 그때는 이들의 총유라는 거예요. 탈퇴하면 남은 사람들 건데 탈퇴하는 쪽수가 3분의 2가 넘어가면 탈퇴한 사람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판례가. 원칙은 잔존교인들의 총유인데 탈퇴한 사람들이 전체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요건을 갖추면 탈퇴한 교인들의 총유다. 그래서 교회 헌팅이 되는 거예요. 네? 대형 교회도 이렇게 헌팅이 가능하다. 날로 먹는 거잖아요. 쪽수로.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 때문에도 자꾸 소송이 많이 생기고 아까 절에서 스님들이 싸우는 것 마냥 교회도 막 싸워요. 그런 것 때문에. 예. 자, 그렇게 해서 교회 분열의 경우 봤고요. 그 다음에 233번 기존 건물의 사용을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최단 존속 기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여러분, 석조 건물을 위해서 필요한 지상권의 존속 기간은 몇 년 이상이에요? 30년 이상이죠? 때는 바야흐로 1950년대예요. 1950년대. 뭐 났어요? 전쟁 났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 땅을 국가가 어떻게 했죠? 국가가 어떻게 해요? 징발한 거예요, 징발. 징발한다는 것은 국가가 소유권을 뺏어간다는 뜻이에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이게 국가가 이제 들어갔고, 그렇게 해서 있다가 나중에 국가가 징발 재산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통해서 토지하고 그 지상의 건물 중에 토지만은 가백에 반환을 한 거예요. 보상을 해주고. 전시에는 국가가 위급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개인 재산을 징발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6.25 때 영화 같은 거 보면 전쟁 났을 때 군인들 막 잡아가잖아요. 트럭에 태워가지고 바로 그냥 전장에 꽂잖아요. 그는 징발 재산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것들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다 나중에 보상을 해줍니다. 국가가 법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됐는데 토지는 가백에 돌려줬지만 그 당시에 이 건물만큼은 미 군정이 사용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74년도인가 그래요. 74년도. 토지는 돌려받은 거예요. 근데 건물은 지금 미 군정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건물은 국가가 돌려주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미 군정을 대신해서 가하고 지상권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간을 몇 년 했냐면 15년을 약정했어요. 15년. 15년. 그럼 15년 더 하니까 얼마예요, 이제? 1974년도에 토지를 받았고 15년 약정했으면 89년이잖아요. 89년에 기간이 만료됐으니 갑은 어떻게 합니까? 국가를 상대로 해서 건물을 돌려달라. 이제 지상권은 만료가 됐다. 기간이. 그러니까 이제 건물 내놔라 그랬더니 국가가 뭐라 그러냐면 지상권의 최단 기간은 30년 이상이므로 요건 강행기종이니까 못 돌려준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더니 법원이 이거는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땅을 빌려 쓰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건물을 단지 사용할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한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기존 건물의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면 280조에서 정하는 이 최단 기간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돌려줘라 그 얘기예요. 돌려줘라. 끝났다. 그래서 기존 건물의 사용을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할 때는 최단 존속 기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234. 지상권자와 지상물의 소유권자는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분리처분될 수 없다. 들렸죠? 자, 여기 보세요. 갑소유 토지, 을이 지상권자. 그래서 얘가 건물을 두 동을 짓고 한 동은 지가 갖고 한 동은 병에게 팔아요. 그리고 이 병이 건물을 소유하려면 토지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니까 요만큼은 얘가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물의 소유자는 얘고 얘가 지상권자잖아요. 지상권자와 지상물의 소유자는 달라도 무방하다. 그렇죠? 반드시 일치해야 되며 분리처분될 수 없다 그러면 틀렸죠? 그 다음 235번.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하는 것은 물권 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X죠.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영구 무한이 가능하죠. 그래서 영구 무한 가능한 게 어떤 게 있나요? 영구 무한 가능하다. 지상권 가능하죠. 구분 지상권 가능하죠. 그죠? 세 번째 또 지역권도 가능하다. 영구 무한 가능하다. 236번. 지료에 관해서 등기되지 않은 경우 무상의 지상권으로서 지료 증액 청구권도 발생할 수 없다. 자, 지료는 성립 요소 아니죠. 그런데 지료에 대해서 약정이 있으면 반드시 등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료에 대해서 약정을 했는데 지료 등기를 하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무상의 지상권이다. 237번. 지료 체납의 효과는 토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것이 판례다. 지료 체납의 효과, 지료를 체납하면 뭐 발생하죠? 지료 2년 이상 체납하면, 체납하면 그 효과는 뭐예요? 지상권의 소멸 청구권이잖아요. 그러면 A가 소유자이었고 A한테 B라는 사람이 지상권으로서 1년 안 내고 얘한테 2년째 안 내고 여기서 소유자가 매매를 통해서 C로 바뀌었어요. 얘한테 3년째 안 냈어요. 그러면 지금 A라는 사람에게는 2년 이상의 지료 연체가 됐죠. 그럼 여기서 지상권 소멸 청구권이 누구에게 생겨요? A에게. 그런데 이 특정 승계인이 발생하면 지료 체납의 효과가 얘한테 승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서 얘가 얘한테 2년 이상을 이유로 소멸 청구할 수가 없다. 그쵸?
그건 치료 체납의 효과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양수인에 대해서만 2년 이상일 때 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가셔서 다시 이제 OX 자꾸 한번 보시고, 예, 1시간이면 볼 거예요. 쭉 해서. 그리고 이제 식사하시고 복습하시고 주무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예.